여러분, 요즘 금값을 보면 대부분 반응이 똑같죠? 와, 이게 말이 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꼭대기지. 맞아요. 일반인분들은 가격을 보고 놀랍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큰 손들은 안 놀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가격을 보고 비싸다, 싸다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판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큰 손들은 뉴스 한 줄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들이 뭘 하는지, 준비자산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돈의 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금이 올랐다 같은 얘기 말고 진짜 핵심만 짚고 갑니다. 지금 금이 오르는 걸 단순히 이벤트로 보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절대 이해 못해요.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금은 다시 돈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준비자산, 리저브로 재편입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숫자 하나 던져볼게요. 전 세계 돈 중 단 1%만 금으로 이동해도 금은 15,000달러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리실 텐데 끝까지 보시면 단순 관심 끌기가 아니라 15,000달러면 야, 꽤 보수적인 접근인데 이렇게 시각이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세계 1위 금광기업 뉴몬트의 전 사장이자 금광업계의 전설적 인물 피에르 라송드의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력한 숫자 하나, 전 세계 돈 중 단 1%만 금으로 이동해도 금 가격은 15,000달러를 넘길 수 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여러분, 금 시장은요, 진짜로 작은 시장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금이 얼마나 되냐면 역사상 채굴된 금이 대략 22만 톤 정도라고 하죠. 이 금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아서 쌓아 올리면 자유의 여신상 절반 정도밖에 안 될 만큼 희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 생산되는 금은 대략 3,000톤 정도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생산이 매년 1에서 2%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난 7년 동안 생산이 거의 평평하게 눌려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면 금 생산이 확 늘어야 정상 아니야? 이게 시장 초보가 하는 생각인데 금은 그런 산업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금을 늘리려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일단 광산을 먼저 찾아야 되고 환경 규제와 인허가를 통과해야 하고 인프라도 깔고 설비 구조도 구축하고 실제 생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즉 지금 금 가격이 4,000달러가 넘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자 광산 하나 더 갑시다 이렇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보는 개발 타임라인은 보통 2029년, 2030년, 2031년, 심하면 2035년 같은 숫자가 나와요. 우리는 당장 지금 이 순간의 수요를 처리해야 하는데 공급은 그렇게 빨리 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클릭 한 번이면 우리 채널의 구독자는 누구보다 빨리 늘어납니다. 결론은 이거죠. 금은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가격이 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 구조다. 그래서 전 세계 돈의 1%만 와도 15,000달러 같은 말이 막 던지는 말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오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전 세계 돈의 1%가 갑자기 금으로 이동한다고? 그게 가능해? 여기서 핵심은 개미들이 전부 금을 산다가 아니에요. 중앙은행, 국부펀드, 패밀리 오피스, 대형 자금 쪽에서 금이 다시 준비 자산이자 해지 자산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걸 금의 재화폐화, 다시 말해 리모네타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금이 장식품이나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의 한 축으로 다시 재편입되는 흐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 준비자산에서 달러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달러 비중이 내려오고 금 비중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달러든 유로든 엔화든 파운드든 자유변동 통화들은 공통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어요. 큰 재정 적자, 늘어나는 국가 부채, GDP 대비 부채가 100%를 넘는 나라들의 증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60에서 70년대에 만들어 놓은 복지, 연금, 혜택 시스템을 이제는 유지할 수 없는 구조. 이게 지금 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유지가 안 되냐면요. 인구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1960년대처럼
은퇴자 1명당 노동자 4명 같은 구조였는데 지금은 1명당 1명 수준까지 내려오는 나라들이 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금, 의료, 복지, 각종 의무 지출이 폭발합니다. 그걸 감당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돼요. 혜택을 줄이거나 돈의 가치를 줄이거나. 그런데 여러분, 정치가 혜택을 줄이는 쪽을 선택할까요? 제가 당선되면 연금 줄이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혜택 깎겠고요. 제가 당선되면은 정년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표를 못 받죠. 정치는 대체로 반대로 갑니다. 더 주겠습니다. 더 지원하겠습니다. 이쪽이 표를 받습니다. 그러면 남은 답은 뭐냐?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통화가치 하락, 즉 디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비관적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비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자는 겁니다. 로마도 그랬고 수많은 제국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화폐 순도가 높고 신뢰가 강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 복지, 부채, 정치적 부담이 쌓이면 결국 화폐의 손을 대기 시작하죠. 결국 진짜 돈은 사람들 손에서 사라지고 남는 건 명목만 남게 됩니다. 이건 뭐 세상이 끝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는 계속 적응을 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들을 봐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시스템의 형태를 바꿔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과정에서 현금과 통화만 들고 있었던 사람의 구매력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과 큰 손들은 뭘 하느냐? 통화 바깥의 안전자산의 비중을 올립니다. 그 대표가 바로 금이죠. 여기서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죠. 기술력, 시장, 인재,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동시에 미국은 특이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절벽 끝까지 갔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다시 돌아서는 능력이 있죠. 그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문제는요, 이번에 미국이 마주한 절벽이 뭔지 아세요? 재정적자, 연방부채, 그리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 미래 의무 지출입니다. 단순히 지금 부채가 크다 수준이 아니라 미래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의무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도 똑같아요. 어느 나라든 복지 시스템과 인구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면 수학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같은 질문으로 돌아가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치적으로 혜택을 줄이기 어렵고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어렵고 국가가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면 역사적으로 가장 자주 쓰이는 방식이 뭐냐? 통화가치 하락입니다. 그래서 금이 다시 돈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를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금은 공급이 빠르게 늘지 못하는 작은 시장이고 수요가 조금만 붙어도 가격이 크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앙은행과 대형자금이 금을 다시 준비자산으로 보면서 비중을 올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 부채, 인구구조의 압박은 결국 통화가치 하락이라는 전통적인 결말로 가기 쉽고요. 그래서 전 세계 돈의 1%만 금으로 이동해도 15,000달러라는 말은 무슨 예언이 아니라 금 시장의 크기와 자금의 흐름을 놓고 보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실전이에요. 금이 오른다에서 끝나면 그냥 뉴스고요. 어떤 나라가 비교적 안정적인가? 어디에 살아야 하나? 달러는 계속 편한 통화인가? 정치 변화가 금에 어떤 촉매가 되나? 그리고 금 투자라면 실물만인 답인가? 뭐 광산주는 어떤가? 뭐 이런 질문들로 들어가야 진짜 내 돈이랑 연결이 됩니다. 요즘 저희 회사를 찾는 큰손분들한테 진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 나라가 맞나? 이제는 어디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국가를 옮기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이건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요. 돈의 질서가 흔들릴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신호입니다. 일반인 분들은 금 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벌지를 궁금해하고 그런 생각을 주로 하는데 큰손분들은 아예 시장을 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요. 통화 가치가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똑같이 돈을 벌어도 똑같이 일해도 세금과 물가, 자산 가격, 정책 변화가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단순히 종목 선택이 아니라 거주지 선택으로 확정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나라가 있죠.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얘기 나오면 다들 떠올려요. 중립국, 은행, 안정, 프랑. 근데 오늘 겉의 이야기 말고 구조로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스위스가 강한 이유는 단순히 부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치가 함부로 돈을 뿌릴 수 없게 만드는 제도가 비교적 강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책임이에요. 정치인이 도로를 쓸데없이 깔고 돈을 표로 뿌리고 재정으로 단기 인기를 사고 이런 행동들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살게 된 나라들은 위기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스위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죠. 정치인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가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나라. 이제 캐나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캐나다는 많은 분들이 자원국 정도로만 보는데 장기적으로 정말 강한 카드는 땅과 자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건 엄청난 카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원이 많아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묶어버리면 그 자원은 있는데 없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정부가 자원과 채굴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재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산업이 살아나요. 이런 시기에는 광산업,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정치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 캐나다는 금을 다시 외환보유고에 담을까?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캐나다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금은 캐면 되잖아. 우리나라에 금이 많잖아. 필요하면 채굴해서 쓰지 뭐. 근데요, 아까 말했죠. 금은 오늘 아침에 필요하다고 내일 아침에 생산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요. 금은 땅에 있다와 쓸 수 있다 사이에 시간과 비용과 규제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어요. 그리고 준비자산에서 금이 의미하는 건 우리나라 땅에 금이 있다가 아니라 당장 국제결제에서 통하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채굴 가능한 자원과 준비자산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국가가 금을 다시 담는다는 건 단순히 금이 좋아서가 아니라 달러, 유로, 엔 같은 법정 통화들이 공유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대안의 비중을 올리는 행위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나옵니다. 달러 끝나는 거야? 탈달러와 오면 달러 망하는 거야? 여기서 답을 딱 잘라 말하면요. 단기간에 달러가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달러의 장점이 여전히 압도적이거든요. 시장이 크고 유동성이 엄청나고 버튼 한번 누르면 사고 팔 수 있고 거래 비용이 싸고 글로벌 결제의 기본 언어로 굴러가고 있다. 이건 하루아침에 대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국이 동결이나 제재 같은 정치 리스크를 체감한 이후에는 준비자산이 달러 100%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림은 이거예요. 일상 거래와 유동성 측면에서 달러는 계속 강할 수 있다. 하지만 준비자산 구성에서 달러 비중은 점진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내려간 만큼의 일부가 금으로 채워지고 있다. 즉 달러는 내일 망한다가 아니라 달러는 편리하지만 독점은 약해진다가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금이 오르는 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부채와 복지와 인구 구조가 만드는 통화가치 하락의 압력 속에서 금이 다시 준비자산으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달러는 내일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독점은 약해지고 있다는 게 확실하죠. 그 사이에서 금의 비중은 올라가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사건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이제 구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보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